소피는 메디슨 광장의 벤치 위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기러기가 날카로운 소리로 울어대며 밤하늘을 날아가고 모피 코트에 눈독 들인 부인들이 남편에게 아양을 떨고 또 소피가 공원 벤치에서 불안하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겨울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피의 무릎 위로 낙엽이 한 입 떨어졌다. 그것은 잭 프로스트의 명함이었다. 잭은 메디슨 광장에 자주 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해 매년 반드시 예고를 한 다음 이곳을 찾아왔다. 그가 내거리의 모퉁이에서 지붕 없는 저택의 문지기인 북풍에게 명함을 건네면 저택의 주인들도 월동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드디어 동장군의 행차시다. 또 한 차례 추위를 넘기려면 슬슬 움직여야겠군. 하고 소피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때문에 그는 벤치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월동 준비로서 소피가 바라는 것은 그다지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남들처럼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여행을 한다든지 푸른 남국의 하늘 아래에서 단잠을 잔다든지 베수비오 만에서 뱃놀이를 즐기는 그런 사치는 꿈도 꾸지 않았다. 그저 섬에서 지내는 3개월. 소피가 지금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은 단지 이것뿐이었다. 북풍이나 경찰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식사와 잠자리가 해결되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생활할 수 있는 곳이야말로 소피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낙원이었던 것이다. 최근 수년간 그 인심 좋은 블랙웰스 섬은 그가 겨울을 나는 장소였다. 소피보다 처지가 나은 뉴욕 시민들이 겨울이 되면 을의 판비치나 리비에라 지방으로 가는 티켓을 사는 것처럼 소피에게는 섬으로의 조심스런 도피 계획이 하나의 연중 행사였다. 올해도 드디어 그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 이 역사 깊은 공원의 분수 옆 벤치에서 밤을 보내는 그는 저녁 되면 일요판 신문을 펼쳐 엉덩이, 무릎, 발목 주위를 덮어보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한기를 물리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섬이 소피의 마음속에서 몽롱하면서도 아주 간절하게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소피는 자선이라는 명목하에 시가 마을의 불황자들을 위해 마련한 시설을 경멸하고 있었다. 그는 박애 따위보다는 법률 쪽이 오히려 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했다. 시나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널려 있어서 원한다면 그곳에 들어가 간소 하나마 음식과 숙소를 제공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소피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 자선단체의 선물 같은 것은 달갑지 않았다. 가령 도움을 받으면 자신의 돈을 축내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정신적인 굴욕감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카이사르에게 브루투스가 있었듯이 자선의 침대에 도달하기까지는 반드시 강제 목욕을 해야 하고 한 덩어리의 빵을 얻기 위해서는 사생활까지 파헤치는 신원조회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느니 차라리 법률의 신세를 지는 편이 훨씬 나았다. 법률이 규칙 덩어리이기는 하지만 신사의 사생활에까지 손을 뻗는 부당한 간섭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피는 섬으로 갈 결심이 서자
그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 즉각 행동에 착수했다.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중 가장 우아한 방법은 어딘가 고급 음식점에서 비싼 요리를 시켜 먹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점잖게 빈털터리임을 고백하고 그대로 얌전히 경찰관의 손에 넘겨지는 일이다. 다음은 친절한 판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 소피는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을 빠져나와 브로드웨이와 5번가가 만나는 아스팔트 위를 걸었다. 브로드웨이에서 북쪽으로 돌아서자 휘황찬란한 음식점이 나타났다. 그곳은 밤마다 최상급의 요리와 포도주를 즐기는 상류층 사람들이 넘나드는 곳이었다. 소피는 양복 제일 아래 단추부터 위쪽으로는 누구한테든 자신이 있었다. 면도도 말끔히 했고 우도도 제대로 차려입은 데다가 추수감사절에 선교사 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말끔한 검정색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다. 이제 순조롭게 음식점의 테이블에 앉기만 하면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테이블에서 보이는 그의 모습은 웨이터가 의심을 품을 여지가 조금도 없었다. 그래, 물오리 통구이 정도가 적당할 거야. 그리고 샤블리 포도주 한 병과 카망베르 치즈, 식후에 블랙커피 한 잔과 시가 한 개피. 시가는 1달러짜리면 충분하겠지? 소피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전부 합쳐도 음식점의 주인이 놀라 뒤집어질 정도의 금액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성차는 그의 허기진 배를 채워줄 뿐 아니라 피한지로 보내주는 행운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소피가 레스토랑 입구에 발을 내딛는 순간 지배인의 시선이 그의 구멍난 바지와 달아빠진 구두 위로 쏠렸다. 지배인은 민첩한 손으로 소피의 몸을 휙 돌리더니 아무 말 없이 곧바로 그를 문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하마터면 음식값을 떼먹힐 뻔한 물오리의 굴욕적인 운명을 구제한 것이다. 소피는 그 길로 브로드웨이를 벗어났다. 그가 열망하고 있는 섬에 이르는 길은 고급 음식점이 아닌 모양이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길을 모색해야 했다. 6번가의 모퉁이에 이르자 전등빛에 보기 좋게 상품이 진열된 가게의 진열장이 눈에 들어왔다. 소피는 돌멩이를 하나 주워들어 진열장을 향해 힘껏 던졌다. 그러자 깜짝 놀란 사람들이 경찰관을 앞세우고 달려왔다. 소피는 양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만히 서서 금단추가 달린 제복 차림의 경찰관을 바라보며 웃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지? 경찰관이 흥분하며 물었다. 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소피는 다소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지만 마치 행운을 만난 사람처럼 기대에 찬 목소리였다. 처음부터 경찰관은 소피를 쳐다보지도 않고 용의자로 의심하지도 않았다. 유리창을 깬 사람이 계속 우물쭈물하며 경찰관과 얘기하고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범인이라면 벌써 재빨리 도망쳐버렸을 것이다. 그때 경찰관은 길 앞쪽에서 전차를 타려고 달려가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경찰관은 곤봉을 빼들고 열심히 그 남자를 뒤쫓아가기 시작했다. 소피는 우라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또 실패한 것이다. 조금 걷다 보니 길 건너편에 그리 비싸지는 않을 듯한 음식점이 하나 보였다. 그곳은 왕성한 식욕을 가졌지만 주머니 사정이 그리 여의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양은 많고 값은 싼 곳으로 수프와 식탁보는 별 볼 일이 없었다. 소피는 그 음식점 안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예의 낡아빠진 구두와 구멍난 바지 차림으로 들어갔다. 그는 식탁에 앉아서 비프 스테이크와 커다란 핫케이크, 도넛과 파이를 단숨에 먹어치웠다. 그러고 나서 돈 한 푼 없는 빈털털이라는 사실을 웨이터에게 말했다. 자, 어서 경찰을 불러오시지? 소피는 빈정거리며 말했다. 신사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너 같은 놈은 경찰을 부를 필요도 없어. 웨이터는 어이 콘! 하며 큰 소리로 동료를 불렀다. 소피는 두 웨이터의 손에 이끌려 차가운 길바닥 위로 왼쪽 귀가 땅에 닿도록 보기 좋게 내동댕이 쳐졌다. 그는 접힌 대나무자를 펼치듯이 하나하나 팔다리를 일으키더니 옷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이제 경찰관에게 끌려가는 일은 장밋빛 꿈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았다. 섬은 아직도 멀고 먼 저편에 있었다. 두 블록 건너 약국 앞에 경찰관이 서 있었지만 그를 보고 씩 웃으며 건너편으로 그냥 가버렸다. 소피는 무작정 5블록쯤 걷고 나서야 다시 도전할 용기가 생겼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다 싶은 기회가 찾아왔다. 품위 있고 세련된 차림의 한 젊은 여자가 진열장 앞에 서서 면도용 컵이나 잉크 스탠드 등의 진열품을 눈을 반짝이며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열장에서 2미터쯤 떨어진 곳에 근엄한 태도에 몸집이 큰 경찰관이 서 있었다. 이곳에서 소피가 할 일은 추접스럽고 비열한 치안으로 둔갑하는 것이었다. 여자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과 바로 코앞에 있는 근엄한 경찰관을 보자 한층 더 확신에 찼다. 경찰관의 손이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는 기분 좋은 감촉이 느껴지면 비로소 그 비좁고 아주 작은 섬에서의 한겨울 잠자리가 보증될 것이라는 희망이 소피의 마음에 샘솟았다. 소피는 선교사 부인이 준 넥타이를 잘 가다듬은 후 자꾸 안으로 말려드는 와이셔츠의 소매자락을 밖으로 잡아 빼고 모자를 멋스럽게 약간 비스듬히 쓴 다음 젊은 여자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에게 열심히 추파를 던지면서 헛기침도 해보고 미소를 띄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미친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기까지 하면서 치안들이 하는 뻔뻔하고 비열한 행동들을 닥치는 대로 다 동원했다. 소피는 경찰관이 자신을 빤히 지켜보고 있는 것을 곁눈질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젊은 여자는 두세 발자국 물러서더니 다시 면도용 컵에 못이 박힌 듯 시선을 고정시켰다. 소피는 대담하게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베델리아 씨? 어때요? 우리 집에 놀러 가지 않겠어요? 경찰관은 여전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공경에 빠진 이 젊은 여자가 수신호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소피는 바로 그 길로, 목적하는 섬, 피난처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벌써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교도소의 따뜻하고 기분 좋은 훈기가 스며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젊은 여자는 소피를 마주보고 한쪽 팔을 뻗더니 그의 소매자락을 잡으며 기쁜 듯이 말했다. 좋아요, 마이크. 맥주 한 잔 사준다면 말이죠. 진작부터 말을 걸고 싶었지만 경찰관이 쳐다보고 있어서요. 떡갈나무에 착 달라붙은 담쟁이 덩굴로 돌변한 젊은 여자에게 붙잡힌 소피는 완전히 기가 꺾여 경찰관 옆을 지나갔다. 그는 아무래도 체포될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았다. 첫 번째 모퉁이를 돌자 그는 여자를 뿌리치고 달아났다. 그리고 발길을 멈추었다. 그곳은 밤이 되면 들뜬 기분과 연인들의 사랑의 맹세와 쾌활한 노랫소리로 가득 차는 곳이었다. 모피를 입은 여자나 멋진 코트 차림의 남자들이 추운 겨울의 거리를 씩씩하게 오가고 있었다. 그때 갑작스러운 공포감이 소피를 엄습했다. 자신이 무언가 끔찍한 마법에 걸려 감방 신세의 면역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소피는 약간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극장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배회하고 있는 경찰관이 눈에 띄었다. 소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풍기문란 행위라도 할 작정이었다. 그는 길거리에서 목이 터져라 쉰 목소리로 외쳐대며 술조정뱅이처럼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춤도 추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추태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웠다. 그러자 경찰관이 소피에게 등을 돌린 채 곤봉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예일대학의 학생인데 하트퍼드 대학을 이겨서 저렇게 축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시끄럽지만 별로 해는 없으니까 내버려두라는 지시를 받았죠. 소피는 결국 참담한 심정으로 허무한 난동을 끝냈다. 경찰관은 영원히 자신을 잡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그에게 섬은 결국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살을 애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 얇은 우도새 단추를 단단히 채웠다. 한참 동안 걷다가 담배 가게가 있어 들여다봤더니 잘 차려입은 남자가 가게에 매달아 놓은 불로 시가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입구의 문 쪽에 그 남자의 비단 우산이 놓여 있었다. 소피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우산을 집어들고는 유유히 밖으로 걸어 나왔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던 남자가 허둥지둥 뒤쫓아오며 말했다. 그건 내 우산이요. 그래? 소피는 절도죄에 상대를 모욕한 모욕죄까지 덧붙이려는 듯 말했다. 자, 어서 경찰을 부르지 그래? 내가 당신 우산을 훔쳤는데 어째서 경찰을 부르지 않는 거야 왜? 저 모퉁이에 경찰이 서 있잖아. 그러자 우산 주인은 걸음을 늦추었다. 소피는 순간 행운의 여신이 또다시 자신에게서
멀리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경찰관은 두 사람에게 수상쩍은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우산 주인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런 착각은 흔히 일어나는 것인데 만약 이것이 당신의 우산이라면 실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실은 오늘 아침에 어떤 음식점에서 우연히 손에 넣은 것인데 만약 당신 우산이 틀림없다면 부디 용서해 주시기를. 물론 이것은 내 우산이지. 소피는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우산 주인은 허둥지둥 사라졌다. 방금 전에 모퉁이에 서 있던 경찰관은 야회용 망토를 걸친 키 큰 금발 부인이 두 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전차가 오는데 큰 길을 건너려는 것을 보고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달려갔다. 소피는 도로공사로 파헤쳐진 길을 따라 걸었다. 그는 화가 치밀어서 우산을 공사용으로 파놓은 웅덩이 속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헬멧을 쓰고 곤봉을 휘두르는 경찰관을 보며 투덜거렸다. 이윽고 소피는 깜빡이는 불빛도 자동차의 소음도 들리지 않는 어렴풋한 동쪽으로 향하는 큰 길에 다다랐다. 그 길을 따라서 메디슨 광장으로 향했다. 귀소 본능은 설사 그의 집이 공원의 벤치일지라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쥐죽은 듯이 고요한 어느 길모퉁이에서 소피의 발길이 멈췄다. 그곳에는 볼품없이 낡은 오래된 교회가 있었다. 보라색 스테인드 글라스 창에는 한 줄기 부드러운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오래간 연주자가 주일 예배 때 연주할 찬송가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다. 소피는 귀에 익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사로잡혀 철책에 몸을 기댄 채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달은 하늘 높이 떠서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보행자도 자동차도 거의 없었고 참새들만 처마 끝에서 졸린 듯이 지저귀고 있을 뿐이었다. 한동안 주위는 시골 교회의 풍경을 떠오르게 했다. 오르간 연주자가 연주하는 찬송가에 소피는 마음을 빼앗겼다. 옛날에 자주 듣던 곡이었다. 그 무렵에는 생활 속에 모든 것이 있었다. 어머니, 사랑, 야심, 친구, 오염되지 않은 생각, 순백의 마음. 민감해진 그의 마음과 해묵은 교회가 지니는 감화력이 하나가 되어 소피의 영혼에 돌연 놀랄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빠져 있었던 어두운 구렁텅이를 바라보게 되었다. 자신의 생활을 이루고 있는 타락한 나날, 더러운 욕망, 말라붙은 희망, 마비된 능력, 비열한 동기. 이러한 것들을 돌이켜본 그는 그만 몸을 떨었다. 그리고 곧 그의 마음도 이 새로운 감정에 동화되어 감격스러운 순간을 느꼈다. 이어 하나의 충동이 세차게 그의 마음을 흔들더니 자신의 절망적인 운명과 용감하게 맞서 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이 진흙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는 거야.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자.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악을 이겨내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아직 난 젊어. 그 옛날 뜨거웠던 야망을 다시 한번 불태워보자.
이번에는 실패하는 일 없이 반드시 해내자. 엄숙하고도 부드러운 오르간 음율이 나의 마음속에 혁명을 일으킨 거야. 내일은 활기찬 시내에 나가 일거리를 찾아보자. 어떤 모피 수입상이 운전사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지. 좋아. 내일은 그 사람을 찾아가 일자리를 부탁해 보는 거야. 나도 떳떳한 인간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때 누군가의 손이 소피의 팔을 잡았다. 얼른 뒤를 돌아보니 마주친 얼굴은 틀림없는 경찰관이었다. 뭘 하고 있는 거요, 이런 곳에서? 아무것도. 소피는 놀라서 말꼬리를 흐렸다. 자, 따라오시오. 경찰관은 다짜고짜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즉결 심판에서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3개월 금고형에 처함.